한국조선업은 끝났다. 불과 2년 전 중국이 저가 전략을 앞세워 370척의 물량을 쏟아내자 전 세계는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거제와 울산은 폐허가 될 거라는 조롱이 쏟아졌고 100조 원 규모의 계약서는 중국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오늘 그 오만한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가 중국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운항이 중단될 때마다 수억 원의 손실이 증발하자 세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물량이라는 덫을 놓는 동안 한국은 기술과 신뢰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무엇이 이 반전을 가능케 했을까요? 세계는 왜 다시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참교육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밀러입니다. 제가 이 대학에서 해양산업과 대형 제조업 경쟁력을 가르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미 해군 조달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던 경험도 있었고 글로벌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를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학생들은 저를 숫자와 현장만 믿는 원칙주의자라고 불렀어요. 감정으로 산업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세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강의실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MIT에서 온 공대생, 하버드 경영대 출신, 스탠퍼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숫자와 논리로 세상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교탁에 노트북을 내려놓자 학생 몇몇이 이미 오늘 주제를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몰락. 그들에게는 이미 끝난 이야기였어요. 프로젝터가 켜지고 첫 슬라이드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 떠 있었죠. 불과 48개월 전 한국조선업은 끝났다는 말이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동의의 웃음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반응이었죠. 리모컨을 누르자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선박 수주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파란색 막대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있었고 빨간색 막대는 바닥을 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앞쪽에 앉은 여학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경영대 출신이었고 제조업 경쟁 전략 수업에서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학생이었습니다. 파란색이 중국, 빨간색이 한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조선업의 중심은 한국이었다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세 개의 이름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었고 울산과 거제의 거대한 도크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톤급 선박들이 만들어져 바다로 나갔습니다. LNG선처럼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배든 대형 컨테이너선이든 유조선이든 상관없이 한국에 맡기면 약속된 날짜에 정확한 품질로 인도됐어요. 발주자들은 한국을 믿었고 한국은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중국은 오히려 조선업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였죠.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고 국영은행들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대출을 조선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 명령이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중국 주요 조선소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이나 스테이트 조선, 차이나 선박, 인더스트리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조선소를 비롯해 수십 개의 이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한 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확대해서 보더니 옆 친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이 숫자가 정말 맞느냐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선소가 단일 국영체계 아래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라고요. 한국 조선소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경쟁하며 발주를 따내야 했습니다. 현대는 현대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시장에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한 조선소가 계약에서 적자를 내도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줬으니까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물량전이었습니다. 승패가 아니라 체력 싸움이었죠. 중국 조선소들이 시장에 내놓은 견적서는 한국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규격의 컨테이너선을 한국이 1억 달러에 제안하면 중국은 7천만 달러에 제안했어요. 30% 차이였죠. 발주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를 구매하는 건 자선 사업이 아니었고 회계장부는 냉정했으니까요. 같은 배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그래프 위에 파란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를 추월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선박 수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어느 순간 전 세계 선박 발주의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은 20% 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일본과 유럽이 나눠 가졌죠.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의 간격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1월 하늘은 낯빛으로 흐렸어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 조선업계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요. 수주가 끊기자 도크가 하나둘 비기 시작했고 일감이 없으니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 조선 3사에서만 수만 명이 회사를 떠났어요. 거제와 울산의 골목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과 술집과 작은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죠. 도시 전체가 침체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쏟아진 기사 제목들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종말, 중국의 압도적 승리, 울산은 폐허가 될 것인가. 제목만 읽어도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 조선업에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정부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처럼 무제한 지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 국가였고 국가 예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선업에만 수십조 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로 들어갔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죠. 한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 점유율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였어요. 중국 68%, 한국 23%, 일본 5%, 기타 4%.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가까스로 2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1위와의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앞쪽에 앉은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하다는 표정이었죠. 규모의 경제, 시장 장악, 가격 지배력. 모든 게 논리적으로 들어맞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는 한국 조선업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말이 강의실 안에 울렸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했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탁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펜을 놓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국 조선업은 끝났고 중국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결론이 강의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학생이었는데 MIT 기계공학과 출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항상 실용적인 질문을 던지는 타입이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인건비 경쟁에서 한국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중국 조선소 노동자 임금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제조업에서 인건비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3분의 1이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어요. 수학적으로 명확하다는 표정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라는 듯이요. 앞쪽에 앉은 여학생이 노트북을 들어올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경영대 출신이었고 제조업 구조조정 사례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거제와 울산이 폐허가 될 거라는 기사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분석 기사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모두 한국 조선업 도시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는 내용이었죠. 다른 학생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거제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졌고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이미 끝났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였죠. 저는 교탁에 팔을 올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약 3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거의 비슷했어요. 확신에 찬 얼굴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조선업은 중국에게 완전히 패배했고 그 패배는 구조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결론이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독일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대량으로 내보낸 것도 결국 포기의 신호 아닌가요? 만약 미래가 있다고 믿었다면 인력을 유지했을 텐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건 기업들도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여러 학생들이 동의한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논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기업이 가장 큰 자산인 숙련 노동자들을 포기했다는 건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증거라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분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그 시점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론이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추가로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데 한국은 민간 기업들이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잖아요. 이건 권투 선수와 종합격투기 선수가 싸우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룰 자체가 다른 거죠. 그의 비유는 강의실 안에서 작은 웃음을 불러일으켰어요.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정확한 비유라고 느낀 거였죠. 앞쪽 여학생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결국 시간 문제잖아요. 중국이 처음엔 저가 시장만 공략했지만 점점 고급 선박도 만들기 시작했고 학습 속도를 보면 결국 한국을 따라잡을 게 뻔하다고 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장 논리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물컵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뭔가 반박하기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인건비는 정말로 한국이 3배 이상 높았고 거제와 울산은 실제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구조조정도 실제로 일어났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약간 의아해졌습니다. 교수가 자기들 말에 동의한다는 게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국가주도로 움직인 것도 맞고 한국 기업들이 각자 살아남아야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이 한국조선업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도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한국을 끝났다고 본 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MIT 출신 남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한국이 졌다는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학생들은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구조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하버드 출신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한국은 회복 못한 거 아닌가요? 중국이 여전히 1위고 한국은 2위잖아요. 그녀의 질문은 당연했어요. 최신 데이터를 봐도 중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수주량만 보면 여전히 중국이 앞서 있죠. 저는 교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국가 지원, 구조조정, 인구 감소, 언론 보도. 모두 사실이었고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이 졌다고 판단한 것도 합리적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배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배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배는 바다로 나가서 20년, 30년을 운항해야 하죠. 앞쪽 여학생이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적으려는 듯 했지만 망설였어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숫자들은 모두 계약 시점의 숫자였습니다. 누가 얼마에 계약했는지, 누가 몇 척을 수주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배는 계약할 때 돈을 지불하지만 진짜 비용은 바다에서 결정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싼 배를 샀다고 해서 싼 게 아닙니다. 그 배가 고장 나지 않고 제 시간에 화물을 나르고 연료를 적게 쓰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진짜 싼 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처음 가격이 싸도 결국 비싼 배가 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3년에서 5년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계약 후 3년 바다에서 일어난 일.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들이 확신하던 결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쪽에 앉은 하버드 출신 여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승리는 명백한 사실이었는데 갑자기 질문 형태로 돌아온 거였죠. 교수님, 수주량으로 보면 중국이 이긴 게 맞지 않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조금 줄어들어 있었어요. 질문인지 확인인지 애매한 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주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하지만 배를 산다는 건 수주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배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을 운항하죠. 컨테이너를 싣고 석유를 나르고 LNG를 운반하면서 말입니다. MIT 남학생이 팔짱을 끼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거라는 걸 예감한 듯했죠. 저는 교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모든 숫자는 계약 시점의 숫자였습니다. 누가 더 싼 가격에 계약했는지, 누가 더 많은 척수를 따냈는지 말이죠. 뒤쪽에 앉은 독일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계약 이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가 묻자 여러 학생들이 그를 쳐다봤어요. 모두 같은 궁금증을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왼쪽에는 계약 체결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인도 후 운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긴 화살표가 그어져 있었죠. 저는 왼쪽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중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죠. 가격이 결정되고 발주가 확정되고 언론이 보도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배가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운항하는 시점이죠.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숫자를 여러분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발주자들은 배를 구매할 때 초기 구매 가격만 봅니다. 당연한 일이죠. 숫자가 명확하니까요. 1억 달러짜리 배와 7천만 달러짜리 배 중에서 선택하라면 대부분 7천만 달러를 선택합니다. 30% 저렴하니까요. 하지만 그 배가 바다에 나간 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배가 인도된 순간부터 진짜 비용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배의 진짜 비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초기 구매 가격, 연료비, 유지보수 비용, 수리 비용,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자가 있었어요. 운항 중단 손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숫자는 이것뿐입니다. 초기 가격이죠.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을 천천히 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소유한다는 건 이 모든 항목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20년, 30년 동안 말이죠.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가장 무섭습니다. 운항 중단 손실이요. MIT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그가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이 하루 운항을 멈추면 손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천만 원? 아니, 억 단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뒤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입니다. 화물 지연, 일정 차질, 항구 사용료, 연료 낭비. 모든 게 비용으로 돌아오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배를 만든 조선소가 아니라 배를 산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앞쪽 여학생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교탁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배는 계약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계약서는 시작일 뿐이죠. 진짜 평가는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폭풍우 속에서 만 톤의 화물을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말입니다. 뒤쪽에 독일 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중국 배와 한국 배가 바다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본 숫자와 운항 후 실제로 발생한 숫자는 달랐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이 몰랐던 세계가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시간축을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학생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확신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깨닫는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겼고 한국이 졌다고요. 하지만 승부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처음 수업이 시작됐을 때의 확신 가득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였죠. 그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준비를 시키는 것.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숫자를 보겠습니다. 계약 후 3년, 5년이 지나면서 바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죠. 제 손이 리모컨을 향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화면으로 향했어요.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오만함은 사라졌고 대신 배우려는 자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수업을 설계했어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간축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보인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한 표 하나만 떠 있었어요. 계약 후 경과 시간별 주요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시간축이 그려져 있었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저는 1년차를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들은 인도됐고 발주자들은 만족했어요. 30%나 싼 가격에 샀으니까요.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MIT 남학생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다음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2년차를 가리켰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보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누수, 사소한 균열, 예상보다 빠른 부식.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새 배에도 초기 결함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3년차 때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누수가 반복됐고 균열이 확대됐고 엔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가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췄어요.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고 다음 항구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쪽 독일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손실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루 운항 중단에 수억 원입니다. 사흘이면 10억 원이 넘어가죠.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숫자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제 사례가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간단한 텍스트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중국 어조선소에서 제작한 컨테이너선, 인도 3년 후 태평양 중앙에서 엔진 고장. 수리를 위한 예인선 동원 비용 8억 원, 화물 지연 손실 15억 원, 총 손실 23억 원.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MIT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한 건의 사례인가요? 그가 묻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비슷한 사례들이 줄줄이 나타났어요. 2020년 비조선소 유조선, 선체 균열로 긴급 입항. 손실 18억 원. 2021년 C조선소 벌크선, 반복적 누수로 3개월간 도크 입고.
손실 32억 원. 앞쪽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전부 실제 사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운업계 내부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운항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일까요?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들었습니다. 속도 때문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중국 조선소 평균 건조기간 대 한국 조선소 평균 건조기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죠. 중국 조선소는 평균 18개월, 한국 조선소는 평균 24개월. 저는 중국 쪽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6개월을 단축했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의 비밀 중 하나였어요. 스탠퍼드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가 부실했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부실했다기보다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배를 빨리 만들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용접 강도, 도장 품질, 부품 검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줄이면 당장은 배가 완성되지만 바다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발주자들은 왜 계속 중국 배를 샀나요? 문제를 알았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문제들은 3년 후에 드러났어요. 계약할 때는 알 수 없었죠. 둘째, 30% 싼 가격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계산식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3년이 지나면 중국 배가 더 비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확신은 사라지고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는 얼굴이었죠. 교수님, 그럼 발주자들이 나중에 깨달았겠네요. 그가 말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싼 배는 바다에 나가면 가장 비싼 배가 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발주자들이 깨달은 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배는 사는 순간이 아니라 버리는 순간까지의 총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뒤쪽 독일 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 조선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적이었어요. 국가 주도로 빠르게 물량을 찍어내는 시스템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건 모순이었죠. 속도를 늦추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속도를 유지하면 품질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앞쪽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해운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계약에서는 선택이 달라졌죠. 제 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의 오만함과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진지함과 집중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보는 법을 가르치는 것.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운항 중단 비용이 배값을 압도했습니다.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7천만 달러짜리 배가 운항 3년 만에 1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그건 더 이상 싼 배가 아니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면 계약서에 적힌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배가 목적지까지 화물을 무사히 나를 수 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표면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는 법, 계약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스탠퍼드 학생이 던진 질문이 아직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럼 한국 배는 달랐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중국이 저가 시장을 덮을 때 한국은 무엇을 했을까?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연히 맞서 싸웠겠죠. 앞쪽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을 낮추려고 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학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그가 묻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 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배하는 저가 시장에서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선박 시장의 분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저가 벌크 선범용 컨테이너선을 장악했습니다. 단순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도 특수선박 시장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여기로 갔습니다. 뒤쪽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고난도 특수선박이란 구체적으로 뭔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여러 선박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해양 플랜트, 쇠빙 LNG선.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죠.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이 배는 단 한 번의 누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LNG가 세면 배 전체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배를 만들려면 초정밀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극저온에서도 견디는 특수 소재를 다뤄야 하고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앞쪽 여학생이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빨라졌어요. 이제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독일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런 배를 못 만든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것과 신뢰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발주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수천억 원짜리 LNG를 싣고 대양을 건너야 하는데 3년 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배를 선택하겠습니까? 강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이 그 질문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통계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 점유율 한국 70%, 중국 8%, 일본 15%, 기타 7%.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70%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LNG선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배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배니까요. 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는 중국처럼 빨리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죠. 저는 교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격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 배, 정밀도가 생명인 배, 30년을 문제없이 운항해야 하는 배. 그런 배만 만들었죠. 하버드 여학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한국은 수주량에서 중국에게 졌지만 수익성에서는 이긴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은 배를 많이 만들었지만 한국은 비싼 배를 만들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선박단가 비교, 중국산 범용 컨테이너선 7천만 달러, 한국산 LNG선 2억 5천만 달러.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세 척을 만들 동안 한국은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한국이 더 높았어요. 뒤쪽 독일 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의 전략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의 이동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더 중요한 걸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신뢰였죠. 저는 리모컨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중고 선박 시장 가격 비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중고 시장이요? MIT 남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년 된 한국산 LNG선과 5년 된 중국산 LNG선이 중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둘 다 같은 규격, 같은 용량이에요. 어느 배가 더 비쌌을까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연히 5년 된 배겠죠? 앞쪽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된 한국 배가 더 비쌌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구매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한국 배는 앞으로 20년을 더 문제없이 운항할 수 있지만
5년 된 중국 배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걸요.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학생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한국 배는 자산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깨달았으니까요. 싼 배는 결국 비싸고 비싼 배는 결국 싸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판을 바꿨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중국이 만든 가격 경쟁의 판이 아니라 신뢰와 품질의 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판에서는 한국이 규칙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독일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존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져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꾼 거였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영국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만 봤으니까요. 수주량, 척수, 시장 점유율.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봤죠. 하지만 수익성, 기술력, 신뢰도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올렸습니다. 중국은 370척을 만들 때 한국은 150척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하지만 매출은 한국이 더 높았고 수익률은 비교가 안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배는 20년 후에도 바다를 달리고 있었지만 중국 배는 도크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뒤쪽 독일 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진 게 아니라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이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한국은 마라톤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배를 만드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숫자 뒤에 숨은 전략을, 패배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은 승리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수업을 준비했어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2026년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말에 학생들의 고개가 일제히 들렸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제목만 떠 있었어요. 2026년 미국의 선택. 앞쪽 미국 여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이요? 그녀가 되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장 극적이에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수백 척의 군함이 전 세계 바다를 지키고 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 평균 선령 23년. 정비 지연 척수 78척. 가동 가능 조선소 4개소. 독일 남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소가 4개뿐이요? 그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오래전에 쇠퇴했습니다. 민간 상선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지 수십 년이 됐죠. 남은 건 군함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소 몇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늙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설도 늙었고 기술자들도 늙었고 경험도 사라지고 있었죠. 스탠퍼드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군함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6개월이면 끝날 정비가 2년씩 걸렸죠. 조선소마다 대기 중인 군함이 줄을 서 있었고 납기는 계속 밀렸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장이 나타났어요. 2026년 기준 미 해군 함정 중 20% 이상이 정비 지연 상태.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안보 문제였죠. 뒤쪽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했나요? 다른 나라 조선소를 쓸 수는 없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존스법이라는 단어가 크게 떴습니다.
앞쪽 여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존스법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1920년에 만들어진 미국 해운법입니다.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고 미국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법이죠. 그리고 군함은 당연히 미국에서만 건조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독일 남학생이 팔을 풀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갇혀 있었네요. 자기네 조선소는 부족한데 다른 나라 것도 못 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딜레마였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2026년 미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미국 국방부, 한국조선업계와 협력 발표.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버드 여학생이 급히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존스법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존스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블록 생산 방식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배는 한 곳에서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으로 나눠서 만들 수 있죠. 선체 블록은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스탠퍼드 학생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는 미국에서 만든 게 되는 거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존스법은 최종 조립 장소만 규정하니까요. 한국은 고난도 블록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미국은 그걸 조립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일본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는데 말이죠. 뒤쪽 독일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기술력 때문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간단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다. MIT 남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약속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납기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6개월이라고 하면 정말 6개월 안에 끝냅니다. 1년이라고 하면 1년 안에 끝내죠.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파업이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앞쪽 여학생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군함에서는 생명입니다. 태평양에 배치돼야 할 구축함이 도크에 갇혀 있으면 그 공백을 메우려고 다른 배가 과로하게 됩니다. 군함 한 척의 지연은 전체 배치 계획을 무너뜨려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의 30년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통계가 나타났어요. 한국 조선 3사 평균 납기 준수율 98.7%. 학생들이 작게 탄성을 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98.7%입니다. 1000척을 만들면 987척이 약속된 날짜에 인도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그 의미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요? 일본도 조선 강국이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생산 능력이 한국보다 작았습니다. 둘째, 가격이 한국보다 높았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대형 군함 블록 제작 한국 6개월 1억 달러, 일본 8개월 1억 3천만 달러, 유럽 10개월 1억 5천만 달러.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했어요. 독일 남학생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품질도 좋고 빠르고 저렴하기까지 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미국 해군과 일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해군의 구축함과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해군의 기술 자문을 받았고 미국 무기 체계를 탑재한 경험도 있었죠.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의 역사였습니다. 여학생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선택은 당연했네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현실이 이겼습니다. 저는 교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2026년 미국은 한국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이건 경쟁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이었죠. 우리 해군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뒤쪽 독일 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였어요.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수업이 시작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중국이 이겼고 한국이 졌다고 확신하던 그 표정 말이죠. 지금 그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번 밀렸던 나라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이게 바로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 뭔가 더 있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앞쪽 여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거점입니다. 저는 미국 동부 해안에 찍힌 점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본토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술자를 보내고 현지에서 블록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남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안에 조선소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조선소가 아니라 생산 거점입니다. 블록 제작과 조립을 위한 시설이었죠. 이건 단순히 존스법을 우회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업체 미국 투자 규모 5년간 30억 달러. 한 학생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30억 달러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현지 협력사 육성, 모든 것에 투자했습니다.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전략이었어요. 저는 교탁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응시했어요. 저는 지도 위에 다른 점을 가리켰습니다. 인도였죠. 한국은 인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뒤쪽 독일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도요? 왜 인도입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무기가 뭐였죠? 학생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가격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가격을 무너뜨리려면 인도가 필요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인도 조선 협력 모델이라는 제목 아래 간단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설계와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인도는 기본 블록 생산과 조립을 담당했습니다. 앞쪽 여학생이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인프라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죠. 다만 고난도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걸 한국이 채웠습니다. 독일 학생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한국 기술과 인도 인건비를 결합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어요. 품질은 한국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중국에 근접하게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컨테이너선 제작 단가, 중국 단독 7천만 달러, 한국 단독 1억 달러, 한국과 인도 협력 8천만 달러.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가격 격차가 1천만 달러밖에 안 되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침묵했어요. 대답은 뻔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인도 협력 모델은 중국보다 1천만 달러 비쌌지만 3년 후 유지비는 2천만 달러 적게 들었습니다. 결국 더 싼 배였던 거예요. 한 학생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유일한 무기가 아니게 됐죠.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한국은 인도와 협력해서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비교가 안 됐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주 추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막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고 빨간색 막대는 다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역전되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역전되고 있었죠. 2026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35%까지 올라왔고 중국은 55%로 떨어졌습니다. 뒤쪽 독일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품질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였어요. 한번 실패한 발주자는 다시 중국 배를 사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신뢰는 만들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중국은 10년 동안 배를 만들었지만 신뢰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0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죠. 앞쪽 여학생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단순히 한국이 다시 올라온 게 아니라 중국을 포위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진출했고 인도와 협력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기술력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과 연합했죠. 중국 주변의 모든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됐어요. 스탠퍼드 학생이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고립되고 있네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립이라기보다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었죠. 품질을 중시하는 발주자는 한국을 찾았고 가격을 중시하는 발주자도 한국, 인도 협력 모델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포위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장악한 시장을 정면으로 공략하지 않았어요. 대신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을 만들고 중국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렸고 그 약점을 완벽하게 활용했죠. 독일 학생이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 이건 전략이었네요.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전략을 실행했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언론이 끝났다고 할 때도, 세계가 조롱할 때도, 숫자가 불리할 때도 말이죠.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국은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시장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규칙에서는 한국이 기준이었죠. 뒤쪽 독일 학생이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철학의 대결이었어요. 빨리 만드는 것과 오래가는 것의 대결이었죠. 학생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표면의 숫자가 아니라 전략을 보는 법, 패배처럼 보이는 침묵 뒤에 숨은 준비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이 수업을 준비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복잡하고 진짜 승부는 10년을 보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중국이 이겼고 한국이 졌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앞쪽 여학생은 노트에 빼곡하게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독일 남학생은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쪽 학생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채웠어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빈 화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교탁에서 벗어나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국은 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370척, 400척, 어쩌면 그 이상. 숫자로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세계는 그 숫자를 보고 중국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배, 30년을 문제없이 가야 하는 배, 극한의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배. 그런 배의 기준을 만들었죠. 앞쪽 여학생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계약서에는 같은 배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선이고 LNG선은 LNG선이었죠. 하지만 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자 바다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어떤 배는 멈췄고 어떤 배는 계속 달렸어요. 어떤 배는 도크로 돌아갔고 어떤 배는 화물을 싣고 대양을 건넜죠. 그리고 시장이 깨달았습니다. 싼 배와 좋은 배는 다르다는 걸요. 독일 학생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아마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논리도 맞았어요. 다만 시간축이 짧았을 뿐이죠.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부는 계약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배가 인도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배가 폐선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2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한국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기전을 봤는데 한국은 장기전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중국이 단거리 달리기로 앞서 나갔을 때 한국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라톤에서는 빠르게 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6년 한때 끝났다고 조롱받던 나라가 다시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미국이 군함을 맡길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고 발주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배를 원할 때 한국을 찾았죠. 뒤쪽 독일 학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한국이 이긴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겼다는 표현이 정확할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게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중국이 만든 가격 경쟁의 판에서 싸우지 않고 품질과 신뢰의 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판에서는 한국이 규칙을 만드는 나라였죠. 이건 승패가 아니라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뭔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숫자만 보지 마세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수주량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은 구조입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둘째, 시간축을 길게 보세요. 손가락 둘을 들었습니다. 1년 후의 승부와 10년 후의 승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은 3년 동안 이겼지만 10년을 보면 한국이 앞서 있었죠. 인내는 전략입니다. 셋째,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게임을 따라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는 판이라면 새로운 판을 만드세요. 한국은 저가 시장에서 중국과 싸우지 않고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전체가 그랬죠. 언론도 전문가들도 투자자들도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표면만 보고 본질을 놓쳤던 거예요. 저는 교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하면 이겁니다. 저는 빈 화면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화면에 글씨를 쓰듯 공중에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바다는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바다는 끝까지 가는 나라를 기억합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370척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150척을 만들었죠.
하지만 30년 후 바다에 남아있을 배는 어느 나라 배가 더 많을까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폭풍우 속에서, 극한의 추위 속에서 만 톤의 화물을 싣고 대양을 건널 때 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 얼마에 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업은 이제 끝입니다. 제 말에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수를 치는 대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배웠다는 표정들이었죠. 독일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표면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조선업 이야기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단순히 산업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대결이었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빠른 것과 오래가는 것, 싼 것과 좋은 것, 숫자와 신뢰. 그 대결이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느렸어요. 아직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교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강의실 안은 밝았어요. 마지막 학생이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다시 일어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어요. 다만 세계가 그렇게 본 것뿐이죠. 한국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고 바다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학생이 나가고 강의실은 비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끄고 노트북을 정리했어요. 오늘 수업은 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숫자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고 표면 아래의 전략을 읽는 법을 익혔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에 가득 찬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볼 때 숫자만 보지 않고 구조를 보기를,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을 보기를, 1년이 아니라 10년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바다는 끝까지 가는 나라를 기억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까지 간 나라였습니다.